안녕하셨습니까? 세네갈 연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대한민국 한국 수산업과 양식 그리고 수산 정책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연수 사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새로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OD 사업을 한국 정부가 세네갈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그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5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국 수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구촌 전체 수산업과 식량 안정 문제라든지 특히나 그 수산업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세네갈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이어서 한국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산업과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 4장에서 한국 수산 관리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수산업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분야가 바로 이 원양어업입니다. 원양어업이라는 것은 한국 어선들이 세네갈이라든지 서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태평양 그리고 남미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어업자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 챕터 5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것을 해서 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온라인으로 해서 시작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앞에서 우리가 많은 교수들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인사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연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소 강의가 이제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강의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수산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산식품의 그런 안정화에 그 산업의 중요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또 그것을 가공을 해서 이제 소비자의 식탁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바다 고기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가 잡는 업에서 양식도 이제 해야 한다 해서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이 양식업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수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수산식품의 그 안정화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산업적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는 그것은 결국 수산이 한해 수산식품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그 수산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식량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세네갈 마찬가지로 그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고급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그 수산식품은 식량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수산업을 이제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세계 전체 수산물 1인당 평균 소비량이 약 20.4kg, 이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봐도 이제 수산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바다의 고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촌 사회의 그 생활 정주력이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의 그런 고용 같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수산업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죠. 아마 이런 부분은 세네갈이나 한국이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은 그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한 그 무역을 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수산업에 있어서는 전체 생산량의 한 60% 정도가 그 수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그 수산업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체적인 그 생산량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잡는 어업과 양식을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 특히나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랫부분 회색 부분이 이제 잡는 어업을 보는 것이고요. 이제 붉은색 부분이 양식인데, 양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0년 정도로 보면은 이제 잡는 어업은 거의 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산식품의 안정화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슬라이드에도 본 것처럼 이제 수산물에 대한 어떤 공급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식품으로서의 양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그 어떤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 전체적인 수산물의 생산이 이제 소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면에 놓여 있는데, 그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면은 지금 보여서 보는 것처럼 그 바다의 자원이 대부분 보면은 과잉된 그런 상태가 있고, 좀 더 개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원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 고기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자원량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잉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산업에 대한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수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자료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 이게 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FAO에서 그 나온 그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은 미래에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어업의 형태로 갔을 경우에 바다 고기는 사라진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뭔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보여주는 중요한 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지금 연수 과정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잡는 어획량의 그 규모가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세네갈 같은 그런 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선진국에서 잡는 어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앞으로 세계 수산업에 있어서 이제 세네갈과 같은 그런 이런 이제 개도국들의 수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세계 전체 그 한 사람이 고기를 먹는 그 평균 양입니다. 그 1년 동안 그 수산물을 섭취하는 그 평균 양을 킬로그램을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기준으로 1인당 20kg를 넘었었고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소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더군다나 바다 고기는 자꾸 없어지고 양식을 한다 해도 이렇게 소비가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수산물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식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2000년도 들어와서 바다 고기가 안 잡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식을 해서 고기 양을 늘리자 해서 이제 양식을 이제 많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도 마찬가지죠. 양식을 해서 이제 시장의 그 수급량의 안정화를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제 수산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2014년, 15년 시점에 이미 그 양식 생산량이 잡는 어획량보다 더 많이 이제 소비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체가 세계 전체적으로 그 양식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그래프가. 그래서 전체 한 3분의 한 7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된 양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개도국에서 생산된 양인데 우리가 양식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황색 띠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그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양식량입니다. 그 1990년대나 2020년대나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양식량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개도국이나 중국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산물의 그 어떤 시장 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선진국은 양식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은 선진국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양식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그 허용치가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모든 바다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양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양식장을 만들 곳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네갈과 같은 그런 이제 개도국들이 양식 생산이 세계 전체 수산업의 그 수급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수산물의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네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수산 정책은 양식을 확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양식 개발 정책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해답은 그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늘려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양식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 양식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산 정책은 양식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지고 이와 같은 그 수산물이 그 식량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익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수산업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양식업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계수산물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우선 문제가 그 잡는 업이 여기 보는 것처럼 낚시가 너무 많다, 배가 너무 많다, 업인들이 너무 많다. 바다 고기는 자꾸 줄어드는데 바다에 던지는 낚시는 많고 그물은 자꾸 이제 더 길어지고 배는 더 커지고 업인들은 욕심은 더 커지고 하면은 바다 고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바다 고기 잡는 그 기술도 자꾸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발달을 해서 오히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기술 줄여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이게 트롤 같은 이런 업은 없애자. 선망업도 없애자. 그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없애자 할 만큼 이제 바다 고기에 대비한 업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바다에 우리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이 고기 잡는 기술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와서 이제 바다에는 뭡니까? 이제 고기가 가만히 이렇게 쉴 곳이 없어요. 바다 고기가 있는 곳은 어떻게 어민들이 알고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잡고 하니, 바다 고기는 이제는 뭐 좀 쉬고 싶어도 쉴 만한 곳이 없을 만큼 바다는 빼곡하게 인간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생활하는 일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발달된 기술이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고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마치 청소기가 문제를 빨아들이듯이 온 바다에 고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바다가 깨끗해요. 바다가 고기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 인식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다 고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 어느 나라 어느 바다에 가도 이제 고기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는 뭐 많은 과학자들, 많은 연구소, 많은 업자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고기가 자꾸 줄어든다. 고기 자꾸 줄어든다.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 한국 그 동해안에 잡히는 맹태입니다. 맹태가 과거에는 많이 잡혔죠. 지금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런 맹태 같이 고기가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고기들이 대서양에 가보면은 대구, 그 다음에 뭐 연어, 정어리, 뭐 많은 그런 옛날에 많이 잡혔던 고기들이 이제는 뭐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건요,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많이 잡는다. 두 번째가 이제 너무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세 번째가 너무 장고기 많이 잡는다. 장고기를, 지어를 많이 잡는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배가 너무 많다. 너무 기술이 발달돼 있는 그런 어선이 너무 많아서 업 세력이 너무 세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바다 고기가 없이는 원인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설명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고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바다 고기라는 것이 이제 세네갈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다 고기가 자꾸 이게 조그만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큰 고기 잡혔는데 지금은 바다 고기가 조그만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조기를 잡는데 옛날에는 조기가 적어도 30cm 됐어요. 한 마리가 한 5인치. 근데 지금은 조기 어미가 겨우 3인치, 뭐 커봤자 뭐 4인치. 조그만한 조기가 어미가 돼가지고 알을 낳고 있어요. 그렇게 바다 고기가 자꾸만 작아지는 그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바다는 너무 복잡한 생태 환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사실은 없죠.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다 고기가 몇 마리가 잡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FAO에서 매마다 세계 전체 어획량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어획량이 얼마나 정확한 값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문제가 사실 우리가 어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어업 관리가 결국 실패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스매니지먼트에서 어업 관리가 실패를 한 그 결과가 이제 바다 고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배도 많고 우리가 뭐 많은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국과 세네갈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보다시피 그 바다의 고기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이제는 뭐 그물을 던져서 올리면은 그물 속에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보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바다에 많은 주요 어장들이 이 붉은색이 자원이 고갈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다 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FAO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1년에 약 50억 불이 아니 50억 불이 500불이 500억 불이 바다에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고기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은 우리 500억 불이라는 돈을 어업인들이 호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어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업인들이 호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그냥 바다에 다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계산하면은 1년에 약 500억 달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죠. 너무나 아까운 돈이고 또 이와 같은 돈에 이어서 바다 고기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이제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양식을 한다고 하지만 양식도 이게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 문제. 양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질이 오염되죠. 그 다음에 양식 고기가 자연으로 이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양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집단으로 고기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그냥 키웁니까? 먹이를 줘야 양식은 고기가 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크는 고기는 그냥 저가 알아서 먹지만 양식장에 있는 고기는 우리가 먹이를 먹여야 됩니다. 그 먹이를 어디서 갖고 옵니까? 전부 다 바다에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양식 고기를 먹입니다. 바다 고기 10마리를 갈아 먹여야 양식 고기 1마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인간이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 바다에서 그냥 잘 크는 고기를 잡아 먹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다 고기 10마리를 먹여야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양식 고기를 키워서 우리가 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양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양식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 등등은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양식은 결국은 바다 고기를 가지고 먹여서 키우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계속 그 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식은 환경적으로 제한이 있고 특히나 먹이 또는 질병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양식업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증가율이죠, 율. 이 양식의 증가율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점점 양식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 이제 세네갈도 양식을 정부가 어떻게 이제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기 전에 양식업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잘 고려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양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인데,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양식에 있어서 연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어를 8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연어를 먹이기 위해서 약 280만 톤의 바다 고기를 갖다가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80만 톤의 연어가 중요한지 240만 톤의 바다 고기가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양식업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업 관리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 관리 실패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정보의 어떤 그런 불안정성도 있지만, 이제 생태 중심으로 어업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업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바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 중심의 어업 관리 또는 시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본 것처럼 이제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정제, 그 시장 인정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어업자들, 생산자들이 좀 제대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의 힘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장 인정제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소비자가 이제 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어서 어업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소유권적 그 재산권을 행사해서 좀 더 어업자들이 자기 재산권을 이용하듯이 바다 고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대부분 선진국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어획량 할당 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산업이 갖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은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비자들을 하여금 이제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는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권을 좀 더 그 재산권화해서 이제 우리가 바다 고기를 잡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획량 할당 제도, ITQ라든지 뭐 TAC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이제 우리가 어업 관리를 해보자 하는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특히나 그 ITQ는 우리가 시장 중심의 어업 관리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ITQ라는 것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업인들이 바다 고기 잡기 위해서 이제 할당량 시장에 가서 할당량을 사서 할당량만큼만 바다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어업 문제점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도 좋지만 또 그 외에 잠든 어업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시장 소비자 중심의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1장, 2장 내용이 세네갈하고는 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현재 세네갈이 양식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한 국가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식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 아마 그 한국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 연수 기간 동안에 아마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요. 각 분야 그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수산업이 지니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국가 정책이 아마 그 세네갈 수산 정책에 있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그 한국 그 수산업에 대한 그 설명을 우선 어업과 그 양식을 나누어서 그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그 수산업은 사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많이 그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세네갈과 같은 이제 그 교도국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 그 수산 분야는 그 많은 분야가 서로가 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야 될 그런 그 어떤 그 산업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이 가난한 그런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 70년 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그 경제라는 것은 수산업 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외국으로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초기 우리 한국 수산업은 그래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으로서 오늘 한국 산업 전체에 있어 중요한 그 산업적 역할을 한 것이 그 한국 수산업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 그 한국 수산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950년, 60년대들을 보면은 전체 아마 그 산업의 25%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한 산업이었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세네갈 연수생 여러분들이 한국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그 한국 수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쭉 보시면은 한국은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이제 같은 그 수역을 끼고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서로 교차하는 그 지점이 되기 때문에 한국 연근의 어장은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기초 생산성이 높은 그런 어장을 갖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서로 어업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이지라는 그런 어장을 이제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연근의 어장 자체가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수산업의 그 형태를 보시면은 이게 2014년을 됐는데 이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업은 약 생산량이 약 370만 톤, 이제 어업과 양식이. 그 중에서 이제 그 연근에 잡는 어획량이 약 한 25%, 그 양식량이 약 한 61%, 그 다음에 DW 원양업이 한 13%, 그 외에 내수민업이 한 1%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양식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그 수산업은 그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0.2%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 산업 전체를 보면은 이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산업으로 볼 수가 있게 아마 되고,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규모가 그 2017년도 어업인이 한 12만 명 정도로 되고, 그다음에 어가가 한 약 5만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업인들이 평균 임금이 약 그
약 4,900만 한국 돈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도시 그 노동자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수산업은 아마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약 한 14번째쯤 됩니다. 그 생산량을 보면은. 그러나 이지 내에서의 그 생산성은 대단히 높은 그런 국가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에 있어서 업 노력량이라는 것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주로 척수나 그 마력수를 가지고 어획 노력량을 얘기를 하는데, 예, 감소 추세에 있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어획 노력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획 노력량 자체가 그 굉장히 그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예,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특히나 그 척당 어획량보다 그 마력당 어획량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그 말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연근의 업 세력이 이제 마력이 전체적으로 어선의 마력이 굉장히 그 높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슬라이드가 연근의 어장입니다. 어장 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나라 그 업 자원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파란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빨간색 부분이 과도한 업 세력, 그 다음에 업 자원이 과잉된 그런 어떤 고갈 상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이 1970년대에는 자원이 풍부한 업 노력량이 낮은 상태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자원이 줄어들고 어업 노력량이 과잉된 상태로 그 이동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업 노력량과 자원량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업 자원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어획량도 보시면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1980년대에 그 1700만 톤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연근의 어획량은 약 한 9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연근의 어획량이 거의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가 2005년도 이후에 좀 증가하는 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연근의 어획량은 거의 100만 톤,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 약 90만 톤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어종들은 뭐 보다시피 그 오징어, 그 다음에 뭐 붉은 대게, 그 다음에 고등어, 갈치, 정어리, 뭐 조기, 뭐 주로 그런 형태로 주요 어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산물 전체 시장 수급 형태를 보면은 그 작업 자족률이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5%, 30%는 수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수입량과 수출량을 보면은 1999년도에 우리가 수산물 수출이 이제 수입보다 적은,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국으로 이제 바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1999년 이전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그 이유는 연근의 어획량이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 업 노동력에 있어서
그 임금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 어업인들이 결국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어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태를 보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동해안 맹태가 참 중요한 그 국민 수산식품으로서 그 이제 각광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힐 만큼 이제 고기 자체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맹태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양식업을 하게 되는데, 양식업은 이제 연안업뿐만 아니고 양식을 할 수 있는 그 수역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동해, 남해, 서해가 전혀 다른 형태의 연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건 동해입니다. 동해는 아마 세네갈 비슷하게 그 이제 수심이 깊고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서해입니다. 서해는 이제 갯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해하고는 전혀 다른 연안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남해입니다. 남해는 이제 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양식은 동해, 서해, 남해를 봤을 때 남해만 양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안 해역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양식이 한 90%가 그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굴 양식, 그 수화식 양식, 그 이렇게 부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죠. 남해입니다. 이 남해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빨간 점이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양식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그 공간이 없어요. 너무나 빼곡하게 양장이 들어차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남해안에 배도 겨우 다닐 만큼 그 연안이 양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과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식 병도 많이 생기고 생산성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요 양식 어종은 이제 서해안에는 뭐 이제 갯벌이니까 갯벌에 맞는 조개가요. 이제 동해안은 이제 수심이 깊으니까 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제 태롱식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스칼렙 같은 그런 것도 양식을 하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남해인데, 남해에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넙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그 최근에 하고 있는 전복, 그 다음에 그 이제 볼록,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굴 양식, 그 다음에 그 해조류 양식. 한국은 해조류 양식을 많이 하는 국가이라서 해조류 양식 같은 거의 남해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식 그 발전 단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나라 양식은 주로 해조류가 먼저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조류, 조개 같은 걸 양식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발달한 것이 이제 고기 양식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 고기 양식이 이렇게 늦게 발달된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라는 것이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국가인데, 겨울에 이게 온도가 10도 이상 내려가면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오랫동안 키워야 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지가 안 맞죠. 겨울에 그 우리가 월동이라 하는데, 그 고기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류 양식은 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발달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양식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양식 자체가 그 해조류를 빼고 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양식이 한 230만 톤 되는데 그 중에서 170만 톤이 해조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기 양식은 한 8만 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지만 거의 뭐 한 76%가 해조류라서 사실은 우리가 양식국이라고 해야 할지 실제로 고기 양식은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양식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기 양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추운 겨울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태풍이 한국은 있어가지고 이제 고기 양식하기가 상당히 자연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국 양식을 이제 봤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강의는 아마 다른 분야에 강의하신 교수님들이 한국 양식에 대한 설명을 아마 조금씩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산과 양식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계속해서 한국 수산업에서 중요한 어업 관리와 정책과 그리고 특히나 원영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